작성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학기 수학 20기 1차 지필평가 총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감학원에서 현재 경기외고 전담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번에 시험 봤던 1학기 1차 지필평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2차 지필평가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중간고사 문항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교재는 수원 마플 수능 기출 총정리고요. 제가 부교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경기외고 내신 수학시험이 1학년 때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부교재 연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실제로 부교재를 저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1학기 수원 중간고사는 총 15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식이 11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이 4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문항들을 싹 분석을 해서 난이도랑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교재에서 연계가 다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연계가 되었는지를 다 적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문항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부교재를 꼼꼼하게 공부하신 친구들은 모든 문제들이 조금은 익숙하게 풀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총평을 해보자면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부교재의 연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난이도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들이 연계 교재에서 나왔는데 심지어 그 연계된 문항들의 자체 난이도들을 살펴보시면 하, 중하, 중중중, 하하하 거의 다 쉬운 편에 속하는 문항들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킬러 문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쉬운 난이도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서술형 4번을 보면 연계 문항에서 조금 결이 다르게 조금 변형이 됐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고등수학상 항등식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마지막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렸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중간고사 문항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는 확통 마찬가지로 마플 수능 기출 총정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 17문제로 문항수가 수원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14문제, 서술형 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문항이 부교재에서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조금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높은 부교재 연계율 100%죠, 100%. 모든 문항이 다 부교재에서 나왔고요. 근데 요거는 수원이랑 조금 성향이 다른 게 1번부터 11번까지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문항들이 지금 보시면 난이도를 같이 살펴보시면 굉장히 쉬운 난이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본 개념 문제들이라서 부교재를 거의 안 보고 그냥 개념서나 이렇게 따로 공부했어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번부터 갑자기 중간 난이도가 없이 살짝 점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어렵진 않은데 기존의 앞에 11번까지는 너무 쉬웠다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서 11번까지 너무 쉽네 여유롭게 풀다가 12번부터 갑자기 올라간다고 해서 뒷부분에 조금 당황을 해서 시간을 관리를 조금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보실 게 서술형 3번을 보시면은 난이도가 지금 상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거 평가원 기출문항에서 연계가 된 건데요. 실제로 평가원에서 나왔을 때도 이게 킬러 문항으로 확통해서 조금 유명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연계가 되었는데 아주 그냥 경기외고 선생님들이 너무 나이스한 게 쉽게 변형이 돼서 나왔어요. 조건을 조금 덜어내고 애들이 그래도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변형을 쉽게 하셨는데 문항 배치상 맨 마지막 번호에 있고 조금 시간 관리상 못했을 친구들이 맨 마지막 문제에 도착했을 때
나 부교재 공부를 꼼꼼히 했어. 그래서 이 문항 연계된 문항도 알아. 근데 그 연계된 문항이 킬러 문항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나 그럼 이 문제 지금 이 시간에 못 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풀어봤으면 오히려 쉽게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푸는 데는 그렇게 그냥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문항 전반적으로는 그냥 좀 쉬운 편에 속하지만 그리고 대비가 충분히 가능했을 그런 시험으로 판단이 되지만 문항 배치상 앞부분에 너무 쉽다가 뒤쪽에 갑자기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조금 중간 난이도의 시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지필 평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요. 자, 수업부터 먼저 보시면 우선은 지금 시험 기간 자체가 전년도랑 또는 타 학교에 비하면 조금 이른 시험 기간이었죠. 그래서 그에 따른 당연히 적은 시험 범위가 주어졌는데요. 그리고 적은 시험 범위에다가 적은 시험 범위면 학생들 좀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어려운 문항들을 낼 수도 있는데 또 그 정도까지도 아니었고 시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그리고 단원 자체에서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수능 또는 최근 평가원 기출들을 다 보시면 수1 파트에서 킬러 문항이 항상 어디에서 나오냐? 수열 단원, 즉 수원 맨 마지막 단원인 수열 단원에서 항상 15번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교재가 어떤 교재죠? 수능 기출 총정리죠. 그러니까 수능이랑 모의고사 평가원에 있는 기출 문항들을 다 모아놓은 교재다 보니까 애초에 수능 문제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킬러 문항이 많은 수열 단원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킬러 문항들도 많이 시험에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학생들은 거기에 안주하면 절대로 안 되고 많이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앞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각함수 파트에서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각함수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학생들이 특히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삼각함수를 또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2차 지필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1차 지필보다는 훨씬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는 중간고사의 문항 배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번호들이 너무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려하고 변별력을 당연히 기말고사에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개념인 확률이 있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많이 킬러 문항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또 확률과 또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까 말했듯이 수열 공부하는 것처럼 조금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조금은 다른 게 수열은 아예 다른 개념이라면 확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경우의 수라는 개념을 확장시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 개념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확률을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가지지 않아요. 수투 공부를 잘 해두면 오히려 확통보다 미적분이 더 쉬운 것처럼 경우의 수 파트를 잘 공부해놓은 친구들이라면 확률 공부하는 데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경우의 수를 잘 안 해놓으니까 확률이 어려워진 거예요. 확장된 개념이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쳇바퀴가 계속 돌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 내용도 계속 복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지필평가를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냐를 좀 과목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원, 그 다음 확통, 공통적으로 역시나 부교재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높은 부교재 연계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교재 공부를 꼭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몰아서 하는 공부는 절대 금물입니다. 1학기는 시험 범위가 조금 적어서 몰아서 공부했어도 어느 정도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학기 기말고사 때는 굉장히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몰아서 하는 공부는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차별로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다 가져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1주차부터 시험 대비다. 조금 잔인한 소리지만
1주차부터 시험 대비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꼼꼼하게 다 가져가셔야지 우리가 직전 때 가서 더 효율적으로 킬러 문항들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주차부터 그냥 시험 모드로 들어가셔야지 우리가 공부가 잘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별 진행됨에 따라서 앞에 내용들을 꾸준히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2주차 공부한다고 해서 1주차 내용을 다 버리는 게 아니고 1주차 복습, 2주차 공부, 3주차 공부하면 1주차, 2주차 복습, 3주차 공부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결국 시험 대비 직전에 가서는 오히려 더 완성된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의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기말고사에서. 그래서 4점 문항들에 대해서 수능 기출이다 보니까 4점 문항들이 있는데 4점 문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원리와 발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부교재에서 연계율이 거의 100%다 보니까 부교재에서 익숙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킬러 문항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조건이나 숫자가 조금 변형돼도 아예 낯설게 느끼거나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변형이 돼도 그 문제의 핵심 발상들은 변형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4점 문항들은 공부를 하실 때 꼭 핵심 발상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 밑이 같고 그래프 그려져 있으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선생님? 네. 역함수 관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아야 되고 그거 당연히 제가 정리해드리고 그거는 비단 이게 내신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부교재가 수능 기출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 오히려 수능 대비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공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안이니까 꼭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가 이 한 문제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처음 풀 때는 정말 실력이 조금 낮을 때는 30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계속 고민해서 결국에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 시험 현장 가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고 발상들을 잘 정리한 걸 토대로 내가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모의고사로 시험 전에 수시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확률과 통계도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를 게 없는데요. 역시나 부교재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의 수 내용이 확장된 게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고사 경우의 수 내용도 수시로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 성향상 수원수투 미적분이랑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풀이가 절대가 하나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다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풀이, 이게 맞은 풀이라고를 얘기를 못해요. 확률과 통계는. 수원수투 미적분은 대개는 거의 한 가지의 풀이 방법으로 딱 나오는데 확통은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서 다양한 풀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자기가 풀어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설지 그리고 선생님 해설들을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를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또 제가 당연히 강의할 때는 제가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당연히 제공할 거지만 또 학생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난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에 수학 실력이란 게 올라가고 확통에 대한 개념 감각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꼭 수시로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구성했는지 말씀드려보면은 자, 당연히 저희 학원 강점이 뭐냐면 경기외고만 전문으로 다루기 때문에 1주차부터 모든 숙제 수업 자료들이 다 경기외고 내신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부교재의 모든 문항들을 다 수록을 해서 다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시험에서 과연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모의고사로 꼭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형식은 학교 부교재 문제 살짝 변형하거나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나오는 듯하게 변형을 시켜보고 그 다음 기출문항들을 또 분석해서 넣어서 진행이 되고 주차별로 선생님이 시험 범위에 맞게 시험 문제를 거의 수업 자료랑 숙제 자료 내에서만 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 친구가 주차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닉인데요. 자, 클리닉을 학생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냥 자습이지. 절대 아닙니다. 클리닉도 수업의 한 종류로서 클리닉에서는 뭘 하냐. 일단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밀착형으로 숙제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숙제를 해오고 내가 잘 풀었는지 잘 못 풀었는지를 꼭 피드백을 받아야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클리닉을 가장 잘 활용을 하셔야 100%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정말 불가피한 사항 아니라면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모든 수업을 영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습을 용이하게끔 우리가 영상을 다 제공하니까 자유롭게 복습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반적으로 1차 집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결국에 합산을 해서 등급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2차 집필이 매우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본 친구들한테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주고 싶고요. 못 본 학생들한테도 이거 한번 못 봤다 해서 모든 내신이 다 망하는 거 아니다. 절대적으로 2차 집필평가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신 끝까지 놓지 마시고 꼭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시험 자체도 부교재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비가 어려운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상. 대비가 안 되는 시험일수록 그래 조금 뭐 전략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연계율 100%가 보여지는데 이걸 포기한다고 하는 게 사실상 너무 안타까운 소리인 거죠. 그래서 꼭 내신 같이 잘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정호 선생님 설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학년 친구들이랑 4월 첫 주에 와가지고 인사를 나눴었는데 그때 저를 보시고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좀 학습적인 이야기 하려고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어 시험 보시고 올 줄 얼마 안 됐을 텐데 앞으로 2차 집필평가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좀 늦은 시간이라서 빠르게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제가 준비한 오늘 이야기 목차가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가장 메인일 거예요. 아마 저를 인간 강사로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인간 강사가 여기 와서 경교육 얼마나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시험 분석 철저하게 했고요. 이 시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어떤 공부 해야 될지 보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2번에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3번에서는 제가 우리 수업에서 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 이제 저희 앞으로 만나게 될 시간과 클리닉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화면 속의 접니다. 저랑 많이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이트에 가시면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넘겨보시면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제가 보일리 전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눈에 그 메가스터디 들어가시면 저를 충분히 보실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올해 이번 달 딱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올해 4월에 보일에서 DP가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률이라고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는데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워서 수강표 몇 개를 넣어봤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문학, 문법, 독서에서 여러분들이랑 많은 내용을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수만 명의 학생들이랑 만나고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소통과 관리입니다. 화면 너머로 만나는 친구들과도 관리하고 소통을 하는데 아마 사이트 들어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랑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만나서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습적인 측면에서 성적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경기 외국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쭉 넘어가 보시면 앞부분은 이제 1학년 친구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넘어가셔서 이렇게 원그래프 있는 부분까지 가보시면 우리 1차 지필평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공감학원이 경기외고 전문이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쌓여있고 이런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1차 지필평가에서는 고전 쪽에서의 어떤 그 분량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학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학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은 시험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는 시험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분량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씩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전 시간은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외고 처음 오퍼를 받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 시험 범위와 그리고 지난 기출들 쭉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대치동은 다 수능형 내신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시험 경향 바뀌는 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데 우리 친구들도 그런 시험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치동 수업을 준비하면서 봤던 작품들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그리고 기출에 나왔었던 학평, 수능 기출 이런 지문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고 있는 지문들이 이번 범위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좀 잘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출제 작품들과 유형을 보시면 사실 유형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학교 시험이 수능형 내신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형 내신이 수능이 아닙니다. 수능 시험과 수능형 내신을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능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작품들, 물론 EBS 연계가 되긴 하지만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범위가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수능형 내신은 미리 지문을 알려주잖아요. 단지 문제 유형이 수능식일 뿐인 거예요. 대비가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특히 그리고 수능만 공부하는 것보다 수능식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를 많이 겪어본 사람과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1, 2를 제가 이제 메타스터디 들어가면서 사이트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만 하지 않아요. 고 1, 2 수능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회사에다가 그 수능 선생님들 이렇게 쟁쟁하시고 대단하신 분들 많은데 고 1, 2 수능은 왜 하는 건가요? 강의를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고 1, 2 친구들이 고3 선생님 수능 수업을 다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1과 고2에 맞는 수능 수업이 필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주 출발점에 서 있었던 강사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경기외고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문제 유형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너네가 수능형 문제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다만 우리는 지금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미리 범위를 줄 테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부를 많이 해와.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시면 유형은 다 수능식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전 시에 대한 부담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지 이런 질문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전 소설은 작품 보시면 허생전, 여러분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허생전, 육중열전, 고1 기출에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익숙한 지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따라왔는지 수능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1에서 나왔던 지문들을 우리가 잘 흡수하려면 고1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 경향 보면 익숙한 지문인데 이제 외부 근거를 가지고 보기 지문이라고 하죠. 보기 문제 같은 거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낯선 작품은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왜냐면 길다 보니까 고전이 딱 나왔을 때 한자 막 많고 이러면 여러분 일단 싫잖아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부담스럽다고 시험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잘 해봐야 되겠죠? 자, 어휘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어휘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어휘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기외고 상당히 정말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수능에서
어휘에서 미끄러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어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 사전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이제 나오지는 않고 많이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번 1차 지표평가를 보니까 고유어와 한자어를 배치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몇 살 때 배우게요? 우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뭐 마음을 감정이나 심리나 이런 다른 말들로 많이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거를 조금 고급 어휘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하는 것은 꾸준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과제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현대문학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현대 3문에서는 소설이 조금 다소 요즘에는 약간 이해가 어려운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출에 나왔었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공감에 자료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그런 기출을 쭉 살펴보니까 작년에 출제됐던 작품들이 이번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건 기출 분석만 제대로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시에서도 그 복숭아 나무 겉으로 흰바람 벽이 있어. 수능 특강이라든지 뭐 EBS라든지 교과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작품들이에요. 다 익숙한 작품들입니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 제 강의 이름이 낱낱이 뜯어먹는 강좌거든요. 얼마나 뜯어먹는지 같이 한번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문학 지문 넘어가면 조금 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런 1학기에서 비문학까지 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마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지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충분히 우리가 꾸준히 이제 비문학 공부 같이 하면 좋겠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총평 부분입니다. 총평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녹아들어 있고요. 어휘도 비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미처 자료에는 못 넣었지만 넘겨보시면 제가 평소에 이제 그런 궁금증 있으실 거잖아요. 뭐 아무리 대치동에서 어떤 학교 했었고 수능 뭐 인강에서 수만 명 학생들 만나왔지만 경기외고랑 얼마나 잘 맞을 것이냐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는 자료들,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번 1차 시험이랑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1차 시험에 여기 흰바람벽이 있어 나왔었죠? 학습활동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 이거 강의에서 받아봅니다. 그대로 우리가 문제 만나볼 수 있겠고요. 넘겨주시면 우리 학교 기출에서 이렇게 구절풀이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절풀이 그냥 여기 이래요.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되게 쉬워요. 질문이 시가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작품이 쉬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거 알아?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꼼꼼하게 구절풀이를 하면 그대로 선택지로 나오는 걸 수 있죠. 여러분이 선지에서 결국에는 골라내는 것에서 판단이 나는데 선지를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배우면 시험 대비가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이해드립니다. 그게 이렇게 선택지로 나왔고요. 넘겨보시면 이 부분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우리 학교 기출에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작품들을 묶어놓고 얘네 공통점이나 차이점 찾아봐 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고1에서 DP가 2등인데 6등에서 시작했거든요. 내신 국어는 타수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회사에서 슈퍼루키라고 별명 붙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게 가능했던 게 다른 분들이 안 하시는 걸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학 강의에서 모든 작품에 연기 작품을 다 끌어와서 기존 본문과 공통점 차이점 찾기를 다 해요. 애들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예 특강을 만들었어요. 전 학생들이 뭐에 반응하는지 알고 그것을 강의로 만드는 그런 강점이 있는 강사거든요. 연기 작품을 다루는 게 제가 그거 때려 맞추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낯선 작품 나왔을 때 그리고 작품끼리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익숙하게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인강에서도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랑 안 할 수 없잖아요.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 자습서 보시면 핵심 정리 나와 있어요. 달래 땡땡 성격 땡땡 어쩌고저쩌고 특징 것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어 하나하나들이 우리 선택지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거 다 분석해요. 성격 무슨 적. 여러분 서사적, 뭐 회화적, 성찰적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알죠. 굉장히 느끼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이 작품이 이런 설명으로 나오는지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문학에서는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제가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건데요. 넘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구주를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하나하나 받아오시는 거 그때그때 반영해서 교재와 수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제가
그거예요. 수능형 내신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 대신에 주어진 질문들을 어떻게 다양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런 것들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제가 경기외고를 너무너무 알고 싶고 정말 너무 설레가지고 엄청나게 찾아봤어요. 경기외고 어떤 학교인가. 그러다가 제가 뭐까지 봤냐면 졸업생 중에 어떤 친구가 1등급을 받았대요. 국어 1등급을.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인터뷰한 것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교재들과 실험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 그걸 엄청나게 꼼꼼하게 보고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를 보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시는 문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양치기가 내신의 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주신 자료들을 좀 잘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강의실 안과 밖에서 여러분 저 인터넷 세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여러분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온라인 교무실이라고 제가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거기에서 충분히 저랑 소통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저희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교님과 클리닉, 숙제, 검사 다 진행할 거고요. 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넘겨주시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교재 이런 것들 만들고 있다. 여기에 보시면 학평 번역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좌를 2,000명이 넘게 들어요. 인간에서. 그러면 이거 10일 만에 끝나거든요. 10일 만에 끝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번역 문제를 출제해본 사람이 어떻게 지문들을 문제화하는지 알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넘어가서 수업 시간 안내 드릴게요. 저희 20기 친구들은 5월 6일에 개강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 이제 동시간대 수업을 할 건데요.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할 거고요. 수업하고 띡하고 안 갈 거예요. 여러분이랑 더 있고 싶어서 7시까지 제가 질문 받으면서 있을 거니까 수업 없는 친구들은 자유롭게 질문 처리하시면 되겠고 오시면 제가 클리닉지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등가교환으로 숙제를 내셔야 될 거예요. 숙제 안 내시면 클리닉지 그래도 받아가셔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복습하고 여러분들 잘 학습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시는 영어 선생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순서인데요.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저 끝나고 원장님께서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하신다고 하시니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저 끝나고 잠깐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공식적 마지막 순서인 만큼 조금 피곤해 보이십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니까 짧지만 좀 굵게 말씀드리고 좀 끝내볼까 합니다. 인사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투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범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 학생들은 그냥 좀 밝아요. 표정이 지금 앞에서 보면 학부모님들께서는 호기심 반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 걱정 반 이런 어떤 표정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기말고사 2차 지필 평가부터 제가 수업을 맡아서 하게 되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 그리고 온라인에서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맡게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수능 영어 강사가 경기예고 내신을 혹시 왜 하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 그리고 기존의 공감 영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점들이 혹시 사라지는 건 아닐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불안감들을 제가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불안감들을 먼저 좀 해소를 시켜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이제 서론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수업을 제안을 받고 나서 가장 고민하면서 이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기예고의 내신 시험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봤던 내신 시험 유형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시로 서울대를 진학을 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불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이 학원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들, 기존의 이 학원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유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이 혹시나 제가 들어오면서 좀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변화에 대한 이 기존의 안정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런 변화들을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그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과 저는 요즘 일심동체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이 경기예고의 어떤 시험 스타일, 선생님 성함, 선생님들 출제 스타일이라든가 기출 문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 학원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배부되고 있으면 어떤 시험들을 보고 있고 공간 모의고사는 보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미 인수인계를 받았고 자료 제작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원장님의 이 그 뭐랄까요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공간 모의고사 매주 볼 거고요. 더 발전하면 발전했지 절대 기존에 있는 장점들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라고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존 시스템 그대로 유지되는데 저라는 사람의 어떤 강점을 여기 좀 더 녹여보겠다라는 그런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거 다 받으셨죠? 제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는 요거 같이 보면서 오늘 진행할 겁니다. 제 이름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세 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5줄로 이렇게 칸이 띄어져 있죠. 그 위에 세 줄은요. 뭐 서울대 영어교육과 초등 졸업, 이투스 온라인 영어 강사 2위, 그 지동, 목동, 재종관 현장 강의 다수 출강. 이 세 개는 제가 오늘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능 영어 강사로서의 저의 양력이지 내신 영어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닐 것 같아서 인간 강사로서의 저의 어떤 자아는 지금부터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강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 아래 5줄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 PR하고 싶은 저의 내용이에요. 일단 저는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인간 강사가 맞지만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사실은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아래줄 보시면 서울 현대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대고등학교라는 학교? 네, 감사합니다. 네, 자사고예요. 제가 다닐 때는 지금 입결이 어떻게 됐었냐면 문과 기준 수시 5명, 이과 수시 5명 이렇게 해서 1년에 문이과 통틀어서 수시를 한 10명 정도는 보내는 학교였어요. 그 중에서 제가 문과 전교 3등이었고요. 내신은 수치로 보면 1.7에서 1.8 정도. 학교에서는 사실 영어교육과 쓰는 걸 살짝 말렸어요. 점수가 아깝다. 근데 저는 영어교육과 말고 가고 싶은 데가 없어서 그냥 지원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영어 내신 당연히 영어교육과 지망하니까 잘 받겠죠. 영어 내신 전학기 1등급이고요. 3학년 2학기 포함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영어에 있어서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사실 모자람 없는 점수를 항상 받았어요. 등급이든 점수든 항상 그래왔었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는 소식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학원 안 다녔어요. 재수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예고 내신 스타일이랑 저희 현대고 내신 스타일이 이 당시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모르는데 제가 다닐 때는 되게 비슷했습니다. 수능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고 업법에서 모두 고르시오. 답개수는 1개부터 5개. 이렇게 여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1등급 컷은 항상 한 97점 이렇게 나왔었고 저는 전학기 1등급을 사수했습니다. 학원의 도움 없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학창 시절부터 뭐로 유명했었냐면 변형 문제 만드는 걸로 좀 유명했어요. 학교에서. 저는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제가 직접 변형해서 한 제시문당 한 5가지 변형 문제 직접 만들어보고 그거 그냥 제가 만든 거 전날에 싹 다 풀고 거기서 그냥 거의 적중해서 나와서 항상 등급이 높게 나왔던 건데 요걸로 저는 이제 수시 멘토링 활동도 해서 이제 생기부에도 쓰고 그걸로 대학도 가고 했었는데 그렇게 제가 직접 3년간 계속 직접 문제를 만들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만큼 문제 유형이 비슷한 이 경기예고 내신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제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정말 1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수능 영어 강사를 비록 하고 있지만 사실 학창 시절에 제 영어 공부는 수능보다는 내신이 조금 더 특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영어 강사를 하고 있지만 경기예고 출강에 대한 제의를 받았을 때 기출문제를 확인해보고 이 정도 시험 유형이라면 제가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겠다. 오히려 제 강점을 잘 녹여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 불안감이 일말이라도 있으시다면 기존 시스템 변형되는 거 없고요. 거기에 저라는 사람의 노하우를 이 문제로서 더 많이 녹여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안감을 조금 덜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로 넘어가 볼게요. 1차 집필평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영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영어 일단 윤형숙 선생님께서 지금 출제하시죠. 시험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특강 라이트랑 모의고사 기출문항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제 설명에는 이제 주요 특징 한번 짚고 그 특징과 관련된 연관된 대비 전략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단 독학 파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라이트를 수업을 하시는데 4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가 통째로 다 독학으로 들어가고 이런 느낌인데 어쩜 이것도 현대고랑 이렇게 똑같은지. 저희 학교도 한 번 시험 볼 때 진짜 제 시험 한 200개까지 시험 범위 들어갔잖아요. 독학이 절반 이상이었죠. 독학에서 어법도 나오고 대신 서술형은 안 내겠다 뭐 이런 조건들을 달고 이제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되게 많이 비슷하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학구열이 있는 그런 학군에서의 내신 시험은 다들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저도 또 한 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학에 관련돼서 저희가 대비 전략을 한번 보시면 대비 전략 칸에 1번 한번 보시겠어요? 독학용 시험법이 다양이라고 적혀있죠. 공감학원에서는 전부 다 수업할 겁니다. 현장에서 못하면 영상으로 다 찍을 거예요. 저는 영상 찍기에 특화가 돼 있는 사람이라 영상으로 인간 강사 모먼트도 한번 보여주고 현장에서도 현장 모먼트도 보여주고 이렇게 두 가지 창구로 다 학생들과 소통을 할 것 같고요. 자료랑 변형 문제도 당연히 시험 범위에 해당하면 다 제공할 겁니다. 변형 문제 만드는 거 솔직히 저한테는 일이 아니에요. 되게 익숙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다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영숙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예시들이 시험 문제를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수업 때 어떤 얘기 하시는지 다 제가 취합해서 자료에 100%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셔서 주요 특징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능 유형과 객관식 문항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빈칸, 순서, 삽입, 어휘 추론, 요약문, 어법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당연히 모의고사랑 파이널 때 주는 변형 문제에서 똑같은 유형으로 다 대비시켜 드릴 거고요. 저희는 3번을 조금 집중해서 볼게요. 지침 추론 유형의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제가 다 세보니까 이번 1차 집필평가에 9문항이나 나오더라고요. 요거 관련해서 한번 대비 전략 3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침 추론 유형하고 9문항 출제 그리고 공통영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얘게 지금 1차 집필평가 기출입니다. 2번 1번 문제로 요게 나왔는데 지금 밑줄 단어들의 영영풀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영풀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단어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선택지 다 보시면 대명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9개나 있어요. 이게 대명사도 있고 공통영어 11번도 한번 보시면요. 대명사도 있지만 3번 동그라미 3번에 successful 요건 이제 어법 물어보는 겁니다. 틀린데 없음 이런 되게 대상한 문구까지 들어있어요. 이거는 저도 예상 못했어요. 이건 현대고의 수준을 벗어나는 경기예고가 조금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 여기서 한번 했고 이건 좀 놀라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리고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 기출도 싹 다 봤는데 또 그때는 틀린 거 없음 옆에 문법 문제면 문법 문제 이런 약간 짜치는 문구 들어있더라고요. 올해는 그게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체감 난도를 올리려는 그런 어떤 제스처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얘가 문맥적인 걸 묻는 건지 어법적인 걸 묻는 건지조차도 직접 판단을 해봐야 되게끔 물어보는 그런 유형으로 조금 더 변화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매주 응시하는 공감 모의고사에서 이런 유형으로 맞춰서 이제 과로 없이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공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맨 밑에 그 화살표하고 나온 부분 보시면 대명사의 지침 대상 그리고 세부적인 구절이 내포하는 의미, 그러니까 문맥적인 의미라든가 아니면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어법적으로 올바른지 얘네들을 결국 섞어서 물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유형들로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연습시켜 드릴 거고 수업할 때는 대명사 지시어 나오면 하나하나 다 지침 대상들 한 번씩 짚어주면서 넘어가는 걸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동그라미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 추론인데요. 이거는 딱 경기예고 특징인 것 같아요.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빈칸 추론이 나오면 그 구절은 반드시 변형돼서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학년은 그래도 다른 유형에서 제시문 변형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제 빈칸 추론만큼은 확실하게 무조건 변형을 해서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이번 1차 진필평가 10번 문항인데요.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지금 얘가 빈칸 추론으로 나왔는데 옆에 지문 변형 보시면 완전 다른 말로 나왔죠. 완전 단어를 다 바꿔놨어요. 지금 제가 음영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왼쪽에 took advantage of라는 표현이 지금 오른쪽에 capitalizing on 이 표현으로 바뀌었고 success가 achievements로 바뀌었고 맨 마지막에 by more and more services라는 이 표현이 our access to more services increase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단어가 싹 다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의어나 유의어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니까 제가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빈칸 추론 내면 다 변형해서 제공할 거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뭘 기억해야 되냐면 빈칸 추론 풀 때 우리 보통 눈도장 찍어놓고 똑같은 단어 찾기로 많이 푸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휘가 아니라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문이 변형이 일어나면 학생들이 낯설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친숙한 단어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정답은 변형된 녀석인데 원문의 표현을 약간 비슷하게 쓰되 내용을 바꿔놓은 선택지에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낚이지 않기 위해서는 단어가 아니라 좀 내용을 기억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당연히 다뤄드릴 거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심화영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영어는요 정지영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시는데 자체 콘텐츠가 좀 많으신 분이죠. 자체 프린트도 많고 되게 어법적인 것들을 많이 수업 때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시험 문제에서도 어법 유형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틀린 것의 개수 고르시오. 요 유형 있죠. 이게 분별력을 많이 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문항들을 쭉 봤더니 꽤 어렵더라고요. 있는 대로 고르시오 유형만큼이나 좀 극악무도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바로 틀리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정답이 한 개면 예를 들어 4번이 헷갈리는데 3번이 확실히 아닌 걸 알아. 그럼 이제 3번 고르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개수를 물어보게 되면 하나라도 헷갈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OX를 진짜 운이 좋게 두 개를 헷갈려서 이렇게 상쇄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사실 그럴 일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되게 극악무도한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심화영어 2번이라고 돼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번 1차 평가 때 문항인데요. 이렇게 이제 점을 주고 이렇게 문장들을 한 5개를 주고 여기에서 틀린 문장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죠. 이 문제에서 제가 조금 좀 많이 어렵다 싶었던 게 뭐냐면 밑줄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렸는지를 물어보는 거면 우리가 딱 어떤 개념 물어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밑줄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 설명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개념을 묻는 건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애초에 이게 어떤 개념을 적용시켜야 되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 넘어가고 아니면은 어디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풀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를 다 따져야 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연습시켜 드릴 거고 정말 다행인 건 이 선생님께서 내시는 어법 출제 포인트가 다행히도 수능 어법 출제 포인트랑 굉장히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뭐 대동사라든가 관계사라든가 수일치라든가 동사 vs 중동사라든가 이렇게 수능에서 출제되는 어법 포인트랑 다 맞닿아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부분들에 초점 맞춰야 될지를 미리 좀 예상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때 당연히 다뤄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시면요. 정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질문 출제 비중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2번 심화영어 27에서 28번이 빈칸이랑 어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아래 설명 보시면 Paradox of Certainty라는 제목을 가지는 장문의 외부 질문이 나왔습니다. 장문이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시험지가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보통 중간에 이렇게 선에서 나누잖아요. 이 반쪽 면 넘어서 이 옆에까지 넘어가요. 그만큼의 길이의 제시문을 외부 질문으로. 근데 이게 1학년도 외부 질문이 있는데 1학년은 이번에 소재가 연계가 됐어요. 똑같은 소재가 나왔는데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생판 외부 질문.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겠다 싶었는데 그게 또 빈칸이랑 또 어법으로 나온다. 이게 어법이 외부 질문으로 나와버리면 사실 어떤 개념이 출제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죠.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어법이 나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미리 공부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유형이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쭉 읽어봤을 때 세 번째 화살표 보시면 됩니다. 제시문의 난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본적인 독해력으로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요즘 학생들 말로는 약간 비벼본다고 하거든요. 이걸 내가 해보려고 하면 목표 박치를 해보려고 하면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재가 연계되지 않은 그런 지문이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당황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체감 난도가 올라갔을 거고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일단 읽는 것 자체에서 큰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도 당연히 많이 쓰였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기본적인 수능 독해 실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2학년 시험에서 특히 정지영 선생님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독해력과 기본적인 어법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같이 물어보는 것 같고 작년에는 3학년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수능 실력을 배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시험 문제로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제 아래 대비 전략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어떤 내신용의 지역적인 설명 그리고 주입식 암기식 설명도 있죠. 얘들아 이 단어 외워라, 얘들아 이 표현 외워라 이런 식으로는 저는 진행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중요한 거 짚어주고 모의고사로 다 보고 자료도 제공하겠지만 결국은 이 수능과 연계된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진짜 수업을 들으면 빈칸처럼 좀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법도 수능 출제 어법 포인트들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신과 수능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가 조금 더 강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공감 모의고사 매주 보는 거에도 당연히 이 선생님 이제 파트를 나갈 때는 매주 외국 문항을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 연습을 할 수 있게 사실 외국 문항은 적중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방금 누가 약간 좌절의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약간 대륙 학생들은 좀 힘들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연습을 힘들게 해야 실전에서 쉬워지는 그런 모래주머니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100점을 위해서는 120의 공부를 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그 120을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켜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심화 영어는 대비를 해볼 거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요거는 이제 30초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심화 영어 회화가 있죠. 빌런 선생님. 이거는 중간고사를 따로 안 봐요. 기말고사만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내셨는지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딜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실험이나 어떤 연구나 뭐 알랭크 뭐 기사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가져오시고 진짜 두드러진 특징은 제시문을 안 줍니다. 시험에. 그냥 내용을 내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암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 시험 범위는 어떤 내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암기 있고 이 연구를 왜 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등등등 있죠. 그런 것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출제를 하시고요. 대신에 내용 이해도를 묻는 문항들만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의 학생들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혹시나 수업 제대로 안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문의 애초에 클래스 디스커션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이런 식의 어떤 문장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업 때 한 얘기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시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고 학원 수업 또한 이 내용들 그리고 이해를 암기하였는가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작년 그리고 재작년 기출 문항들 참고해서 그런 유형들에 걸맞는 그러니까 내용을 정말 다방면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로 이제 대비를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략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제 학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원래 이러고 끝인데 이제 원장님께서 오셔서 5분 정도 말씀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마이크 건네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말고사 때는 저는 이제 김덕훈 선생님의 서브 역할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할 거고요. 서브라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불러다가 이말 하는 것이 그동안 저는 굉장히 하고 싶었지만 힘들었습니다. 야, 너 여기 앉아서 이 문장 해석해봐. 이거를 제가 정말 그동안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정말 조금만 아이들 건드려주면 정말 잘할 것만 같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업에 매이고 자료 만드는 데 매여서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거가 너무나 그동안 아쉬웠어요. 또 지금 우리 20기 친구들은 21기와는 다르게 1년을 넘게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고마운 친구들 작년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도 전에 계속
수업을 그때부터 들었던 친구들이 있고 지금까지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제가 이름도 다 기억하고 얼굴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제가 불러서 봐주고 체크해주고 왜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체크를 제가 이제는 김범호 선생님께 수업을 맡겨드리고 그 역할을 제가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좋으면서 부담이 또 살짝 되고요. 또 방금 전에 설명을 김범호 선생님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었을 때 제가 봤는데 역시 서울대는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들, 말씀들 김범호 선생님이 부모님께 하셨으면 하는 말들을 너무나도 자료에 잘 담아서 자료도 저보다 훨씬 물론 제가 이제 같이 만들긴 하겠지만 훨씬 더 지금보다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고 다니고 어머니 아버님들 또 우리 학생들 딱 들어오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수업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너무 강의 잘하시고 일단 발음도 저보다 좋은 건 훨씬 알아요. 저보다 좋고요. 제가 아까 1학년 친구들에게도 말했지만 제가 원래 공방학원에서 외모 제가 1등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3등으로 내려왔는데 3등은 제가 해요. 3등으로 내려왔고요. 아마 보호에 걸맞은 역할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